며느리가 어머니라 부르던 그 목소리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장 좀 같이 봐요. 요즘 갈비가 싸대요. 며느리 수진이의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선물이 됩니다. 요즘은 장도 늘 혼자 보던 나날이었는데 웬일인지 같이 가자고 먼저 나선 그녀가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은 괜히 기뻤어요. 며느리랑 이런저런 얘기 나누며 장 보는 게 오랜만이기도 했고요. 그래, 그러자. 가는 김에 나물 좀 더 사고. 나는 앞치마를 벗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트 입구에 도착하자 수진이의 가방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재빠르게 휴대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힐끔 보곤 곧장 마트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죠. 어머니. 아니요, 괜찮아요. 저 지금 장 보러 나왔어요. 그때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있어요. 그녀는 눈치를 보며 나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나는 카트 손잡이를 잡은 채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어머니에게 하는 말투였어요. 그것도 꽤나 다정하고 익숙한 어조로. 친정어머니한테겠지.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해 보았지만 왜 그 말투와 미소, 그 조심스러운 눈빛이 나를 껄끄럽게 만들었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조용히 아들 준호에게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수진이 친정댁은 잘 계시지? 너희 왕래는 자주 하니? 그러자 준호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 대충 대답했죠. 아, 뭐예. 잘 계신데요. 그래. 자주 보지는 않지? 글쎄요. 수진이가 가끔 연락드리는 것 같긴 해요. 그 말투. 매번 뭐 하나 묻기만 하면 얼버무리고 말을 돌리는 그 태도. 괜히 혼자만 모르는 게 있는 듯한 서운함이 가슴 한편에 들어찼습니다. 며칠 뒤 나는 우연히 집에 들른 수진의 핸드백을 정리해 주다가 작은 메모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내용은 짧았지만 기이하게 낯설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늘 그 자리에서 잊지 말기. 지우다 만 듯한 흔적, 그리고 접어놓은 메모의 구석엔 작은 하트 표시까지. 약속? 누구와? 며느리가 친구를 만나든 친정 가족을 보든 상관할 일은 아니지만 그때의 통화가 자꾸 떠올라 내 발을 잡았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직접 묻지 못하고 그날 메모에 적힌 시간 조용히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그 장소는 우리 동네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작은 병원 근처였습니다. 토요일 오전 나는 그 병원 근처 카페 자리에 앉아 창밖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58분 수진이 그리고 낯선 한 여자가 서로를 마주보며 다정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자는 수수한 옷차림에 얼굴은 꽤 나이 들어 보였지만 표정은 따뜻하고 익숙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도 반찬 좀 가져왔어요. 그 말이 또렷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틀림없이 어머니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어요. 그 장면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귀가한 후 나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친정 말고 다른 어른을 자주 뵙나 봐? 준호는 숟가락을 들던 손을 멈추더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고 그는 피식 웃으며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세요. 그 한마디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들이든 며느리든 그 다정한 여인이든.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병원 앞에서 낯선 여인을 어머니라 부르던 장면.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멍든 것처럼 푸르딩딩해졌습니다. 정신이 멀쩡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기울어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닐 거야. 그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왔다가 설마 하며 제 감정을 꾹꾹 눌러앉히는 나날이었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가 시댁에 들렀습니다. 마당 나무 그늘 아래서 모처럼 된장 풀어놓은 찌개 냄비를 끓이고 있었는데 그녀는 제 옆에 앉아 조잘조잘 웃으며 말을 건넸죠. 요즘은 시골밥이 제일 맛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된장국 진짜 그리웠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녀의 손놀림은 어딘가 계속 휴대폰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문자가 하나 들어오면 살짝 쳐다보고 답장은 화장실 간다며 몰래 보내고 제가 모를 줄 아는 건지 아니면 신경 안 쓰는 척 하는 건지 그날따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웃는 얼굴에 감춰진 어떤 표정이 자꾸만 눈에 밟혔어요. 그 표정은 누군가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 혹은 언제 들킬지 몰라 조마조마한 긴장처럼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마당 구석에 있는 빨랫줄 근처로 걸어가더니 어머니, 여기 있는 이불도 빨까요? 하며 세탁통을 열었고 저는 그 순간 그녀가 벗어놓은 외투 위에 무심코 내려놓은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고무줄로 묶인 다이어리 하나가 가방 옆에 빠져나온 게 보였죠. 딱히 몰래 훔쳐본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정리해 주려고 손을 댔을 뿐인데 그 다이어리에서 흘러나온 작은 사진 한 장이 바람결에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사진 속에는 수진이와 어떤 낯선 여성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습니다. 둘은 꼭 모녀처럼 가까워 보였죠. 그 여인은 지난번 병원 앞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이건 뭐지? 사진 뒷면에는 짧은 메모가 쓰여 있었어요. 우리 수진이 내 딸보다 더 예쁜 내 며느리. 늘 고맙고 사랑해. 손글씨였습니다. 그 여인의 글씨. 이젠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단순한 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먼저 집으로 돌아간 뒤 저는 조심스레 준호 방에서 그의 앨범을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오래된 사진 속에 단서라도 있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정말로 몇 장의 앨범 속 사진에서 그 여인이 또 등장했습니다. 그땐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젊은 시절 제 아들과 함께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띵해졌어요.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이 여자 혹시 준호의 전처? 설마.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기억 저편에 묻어뒀던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제가 혼자 준호를 키울 때 그 아이가 20살 무렵 잠시 결혼했다가 혼자 돌아왔던 그 일. 그 당시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다 끝난 일이라며 입을 다물었고 저는 그래, 아직 젊은데 다시 시작하면 되지라며 애써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전처가 다시 나타났고 지금의 며느리와 어머니, 며느리라 부르며 따로 연락을 하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다 못해 핸드폰을 꺼내 가까운 지인인 병원 간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 지난주 토요일 오전에
병원 앞 카페에서 있었던 두 여자 기억나? 한 명은 내 며느리였고 다른 여자는 중년 여성이었어. 혹시 병원 환자였던 분인지 확인 좀 해줄 수 있을까? 그 친구는 다음날 새벽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미안한데 내가 딱히 말하면 안 되는데 그분 병원 환자 보호자로 자주 오던 분이야. 근데 등록된 이름이 박정임 씨야. 박정임. 그 이름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예전에 아주 잠깐 들었던 남편 전처의 이름이었습니다. 조심스레 물었지만 아들은 끝내 진실을 숨겼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병원 앞에서 어머니라 부르며 다정하게 안부를 묻던 그 여인. 그날 이후로 제 머릿속은 그 장면만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녀는 분명 저를 두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익숙한 말투,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팔짱을 낀 채 마치 오래된 사이처럼 웃던 모습. 그 여자가 누구일까? 그저 지인이 아닐 거라는 직감. 그리고 어쩐지 저와는 관계없는 어떤 가족의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저는 아들 준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 후 들렀을 때였습니다. 준호야, 내 어머니. 요즘 너희 수진이는 누굴 자주 만나더라? 준호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거겠죠, 뭐. 왜요? 아니, 그냥 지난주에 수진이가 병원 근처에서 어떤 여자분이랑 만나는 걸 봤거든. 어찌나 다정하게 어머니라고 부르던지. 너무 자연스러워서 내가 좀 이상했나 싶기도 하고. 준호의 젓가락질이 멈췄습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런 걸 왜 신경 쓰세요? 너무 이상했거든. 수진이가 날 그렇게 부를 때랑은 말투가 달랐어. 혹시 그 여자, 내 아버지 예전 그분은 아니지? 그 순간 준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표정은 제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정임 씨, 내 아버지 전처 이름 박정임이었지? 그만하세요, 어머니. 준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을 잘랐습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없는 문제예요. 말할 수 없는 문제라니? 너희들 지금도 그분이랑 연락하고 있는 거니?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을 아끼며 피했습니다. 그 눈빛 속엔 들켰다는 두려움, 그리고 이건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니다라는 선 긋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래전 기억들이 퍼즐 조각처럼 떠올랐습니다. 제가 준호를 처음 만났던 건 그 아이가 5살 무렵이었어요. 남편과의 재혼, 그리고 전처가 떠난 뒤 남겨진 그 아이. 나는 친아들이 아니어도 정성을 다해 키웠고 한 번도 차별 없이 안아주고 감쌌고 누구보다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다 큰 지금 자기 생모와 몰래 연락을 하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며칠 뒤 시장에서 옷을 사러 갔다가 동네 한약방 아주머니에게 또 하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느리분, 지난주에 어떤 여자분이랑 같이 왔었어요. 어깨 동무까지 하고 어머니 하면서 애교도 많더라고요. 혹시 어떤 분이셨어요? 좀 연세 드셨고 단정하게 생긴 분이요. 근데 희한하게 전에 어머님이 시댁 쪽 결혼식 할 때 같이 온 여자분이랑 닮았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여자 박정임. 남편의 전처이자 내 아들의 친엄마. 그리고 지금은 내 며느리 수진과 왕래하고 있는 또 하나의 시어머니.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은 저는 준호의 결혼사진 앨범을 꺼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엔 수진과 준호가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제가 아닌
누군가의 흔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언제부터 이러고 있었을까? 나는 왜 몰랐을까? 왜 나만 몰랐던 걸까? 그날 밤 저는 오래전에 봉인해둔 남편의 유품 상자 속에서 박정임 씨의 이름이 적힌 진료 기록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건 제가 무심코 넣어두고 잊고 있던 것이었지만 그 순간 모든 의심이 진실로 바뀌는 단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성인이 된 뒤에도 병원 보호자 명단에 모친으로 올라 있었고 그녀의 주소 또한 지금 아들과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병원 장 봐드릴게요. 낙지랑 미역 사오면 되죠? 며느리 수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제 기분을 살피듯 물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설친 저를 위로하려는 듯한 배려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를 어머니라 부를 때마다 마음속엔 다른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병원 앞에서 그렇게도 다정하게 부르던 그 여자, 박정임. 그리고 이제는 그 여자가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제 남편의 전처이자 아들의 생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진과 함께 시장으로 향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열고 휴대폰을 보더니 갑자기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라며 자리를 떴고 저는 무심코 가던 길을 멈추고 시장 골목 입구 근처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수지는 시장 건너편 작은 카페로 걸어 들어갔고 거기서 누군가를 마주 앉아 포옹하듯 인사를 나눴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보인 얼굴, 그 여자였습니다. 며칠 전 병원 앞에서 봤던 그 여인, 박정임. 수지는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도 다녀갈게요. 반찬은 좀 더 챙겨드릴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여자의 손을 꼭 잡고 웃었습니다. 그 광경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저를 붕괴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집에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관계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수진이는 언제부터 왜 저 여자를 어머니라 부르기 시작한 걸까? 그리고 결정적인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수진이 결혼 준비를 할 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친정에 다녀온다 했던 며칠. 그 시간 동안 혹시 그 여자와 뭔가 이야기를 나눈 건 아닐까? 갑자기 모든 조각이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친모가 아직 이 근처에 살아있고 그녀가 여전히 엄마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박정임이 입원 중이라던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병원 앞 안내데스크에서 보호자 명단을 조심스레 확인했습니다. 박정임, 보호자 이준호 아들, 이수진 며느리. 순간 손에서 핸드백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나 몰래 이 여자 병원 수발을 들어주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그 병실에 있는 날들 중 절반은 내가 며느리와 함께 마트에 다녀왔던 날들과 겹친다는 것. 그녀는 저를 속이고 병문안을 다녀갔습니다. 미소 지으며 제 옆에서 국을 끓이고 손주 얘기를 하던 그날에도 돌아서서는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하루는 병원 복도 끝에서 수진이 나오는 걸 직접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보자 깜짝 놀랐고 잠시 얼어붙더니 이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긴 무슨 일이세요? 내가 더 잘 알겠지. 그 말에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들켰구나. 그녀는 한숨을 내쉬더니 죄송해요. 정말 말하려 했어요. 근데 준호가. 그래, 준호가. 그 아이가 뭐라고 하디? 그냥 괜히 어머니 상처받게 하지 말자고 했어요. 박정임 어머니도 아들 걱정뿐이시고 그래서 너희는 둘 다 몰래 그녀를 만나고
그 사람을 또 어머니라 부르고 나는 그냥 속아가면서 밥이나 지어주면 됐니? 그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운함이 아니라 존재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호는 어릴 때부터 그리움이 많았어요. 진짜 엄마한테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떨어져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잘해주셔서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엄마라는 말이 너무 익숙했고 또 죄송해서요. 죄송?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내가 지난 30년 해왔던 걸 다 덮을 수 있을 것 같니? 그날 밤 나는 아이들 방에 들어가 재산명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겨둔 일부 땅, 집, 보험, 적금. 그동안 아들 이름으로 옮겨두었던 것들을 다시 내 이름으로 정리할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두 번째 가족이 생겼고 나는 그 가족 밖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 수진의 입에서 직접 들은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두고 어머니라 부르던 사람들은 돌아서면 또 다른 어머니를 만나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전처이자 아들의 친엄마 박정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데 며느리는 그 여자를 만나 어머니라 부르고 있었고 아들은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저에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재산 정리를 위해 시청 근처 법무사를 찾았습니다. 남편이 살아 생전 아들 명의로 돌려둔 작은 건물과 땅이 있었습니다. 이걸 다시 제 명의로 바꾸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법무사는 서류를 넘겨보더니 말했습니다. 이미 일부는 상속으로 완전히 이전된 상태라 되돌리는 데엔 아들의 동의서가 필요하십니다. 그 말에 제 안에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동의서. 그 아이를 위해 30년을 희생해 왔는데 이제 와서 그 아이가 날 막을 수도 있다는 얘기. 그날 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조용히 통장을 꺼냈습니다. 제 이름으로 남아있는 몇 개의 적금과 예금 한 장 한 장 펼치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 지금 누구 손에 가 있나? 내가 아플 때 돌봐줄 사람, 내가 죽고 나면 기억해줄 사람은 누구일까? 며느리 수지는 계속해서 웃는 얼굴로 저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계산된 거리감은 이제는 똑똑히 보였습니다. 며칠 전 수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창고 건물 이번에 세입자 나갔다고 들었어요. 우리 준호가 알아볼 테니 그냥 명의는 그대로 두셔도 괜찮죠? 나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 말은 당신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알아서 굴릴게요. 라는 뜻이란 걸 저는 압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날 밤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집에 들러 고기를 구워 먹자고 했고 저는 한껏 상을 차렸습니다. 수진도 옆에서 열심히 도왔고요. 그런데 저녁 식사가 끝나갈 즈음 아들의 휴대폰이 진동으로 울렸습니다. 엄마. 응, 알겠어. 수진이랑 얘기했어. 그거는 그렇게 하자.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아들은 통화를 끊더니 수진을 보며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엄마라니? 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그건 박정임 씨랑 통화한 거니? 아들은 당황한 듯 수저를 내려놓았고 수지는 허둥지둥 물잔을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몸이 안 좋으셔서요. 너희는 지금도 그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어? 그분은 제 생모세요. 어머니가 날 길러주셨지만 그분이 제 어머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나는 뭐니? 나는 아주 작게 물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나는 뭐야? 서류상 보호자? 잔소리 많은 주인집? 돈 내주는 계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어떤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박정임 어머님도 그저 준호 걱정만 하세요. 절대 돈 때문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숨긴 거예요. 숨긴 게 배려라고 생각했니? 전 그냥 어머니랑 박정임 어머니 두 분 다 소중해서 그건 내 욕심이지. 나는 내 소중한 두 사람 안에 안 들어. 그날 밤 나는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손주 사진, 남편 유품, 그리고 내 명의로 된 마지막 통장 하나. 식탁 위에는 하얀 봉투를 올려두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하려는 위자료야.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야. 수진아, 이번 주말에 식사 자리 좀 만들자. 오랜만에 셋이 얼굴 보고 밥 한 끼 먹자. 제가 그 말을 꺼냈을 때 수진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러죠. 좋은 시간이 되겠네요. 그날의 식사는 처음부터 어색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수진은 연신 물잔을 만지작거렸고 저는 국을 데우는 척 몇 번이나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식탁 한가운데 놓인 국자, 손잡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웃으면서 먹자고 부른 자리가 아니야. 너희 둘, 이제 그만 속이자. 나 다 알아. 어머니, 그게 무슨. 박정임 씨, 내 친엄마이자 내 아버지의 전처. 그분이 아직 근처에 있고 너희 둘이 몰래 만나고 있었단 거. 내 눈으로, 내 귀로 다 확인했어. 그 말에 수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외면하지 못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어머니한테 상처 드리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니? 날 어머니라 부르면서 또 다른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니? 수진이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정말요. 근데 준호 씨는 늘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아무리 어머니가 잘해주셔도 자기 피가 섞인 그 사람을 잊지 못했던 거죠. 그럼 나는? 피는 안 섞였지만 30해를 같이 울고 웃은 난 뭐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고백보다 더 잔인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작은 종이봉투 안엔 등기부등본, 명의변경 동의서, 해지된 보험증서, 그리고 손글씨로 쓴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내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너희에게 물려줄 것도 맡겨둘 것도 없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뭘 바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그럼 수진이는 왜 며칠 전 창고 건물 세입자 나갔다고 하니까 명의는 그냥 놔두세요 했을까? 수진은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번거로우실까봐 그랬던 건데요. 아니, 그건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던 말이야.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둘이 정말 나를 가족이라 생각했으면 박정임 씨를 만나기 전에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어. 숨기고 외면하고 그러면서도 효도하는 척 했지. 그건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들이 그 여자를 엄마라 부르고 며느리는 어머니 하며 밥 차려주고 나는 뭔데? 그 사람도 엄마, 나도 엄마. 너희에겐 두 개의 집, 두 개의 엄마가 있겠지만 나는 너희밖에 없었어. 수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진짜 엄마지만 어머니는 마음으로 엄마잖아요. 진짜 가족이죠. 그럼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 뒤에서 다른 가족 꾸려놓고 그 여자 병원비 내가 대신 내고 그 여자 집 잔금 내가 입금해주고 그거 내 통장에서 나간 거야. 수진아, 그거 내 돈이었다. 수진의 입이 굳어졌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누구 몫이었니?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해 모은 돈은 너희가 진짜 가족에게 쓰자고 남겨둔 거였니? 그날 밤 저는 문을 닫고 혼자 남았습니다. 부엌에는 설거지거리가 가득했고 식탁 위에는 그대로 남은 봉투 하나. 누구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끝까지 가짜 가족의 연극 속에서 조연이었단 걸.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그 아이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명절 안부도 이제 모두 제 손에서 내려놓았습니다. 그 애들이 여전히 효자인 척, 다정한 며느리인 척 살아가든 이제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됐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나올 때 내가 챙긴 건 손주 어릴 때 찍어둔 사진 몇 장, 남편의 유품이 담긴 작은 상자 하나,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마지막 통장 한 장뿐이었습니다. 가시게요? 전세방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는 조심스럽게 물었고 나는 짐을 싸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사시기에 딱 좋을 거예요. 근처에 마트도 있고 병원도 가깝고요. 그래요. 이젠 제 삶 챙기며 살아야죠. 그 말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나중엔 스스로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삿날 새 집에 도착해 작은 가스레인지에 된장국 하나 끓였습니다. 파를 송송 썰고 두부를 넣으며 나는 아주 오랜만에 내가 먹고 싶은 걸 내 마음대로 해보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식탁,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하루. 하지만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전기장판 없는 낯선 이불 속에서 처음엔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아이들 얼굴이, 며느리의 어머니 하던 목소리가, 아들의 말 없이 건네던 생선 한 토막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게 거짓이었을지라도 나에게는 분명 진심이었으니까요. 내가 사랑했기에, 내가 가족이라 믿었기에 그 시간은 거짓일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순자 어르신 맞으시죠? 지난번 요리 봉사 신청하셨는데 이제 주 1회 수업 가능한데 괜찮으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좋아요. 된장찌개 하나는 누구보다 자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는 다시 세상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나로서. 얼마 전 수진이에게서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어머니 아니, 이젠 뭐라 불러야 할까요? 죄송했어요. 그땐 너무 어리석었어요. 마음으로는 늘 어머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말하지 못했어요. 편지는 정중했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일까요?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봉투를 서랍 한쪽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그건 지난 2년의 마지막 페이지일 뿐 내가 다시 꺼낼 이유는 없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봄비가 내립니다. 조용히 스며드는 그 빗소리에 나는 어느덧 익숙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내게 물었습니다. 자식이랑 연 끊고 사는 거 괜찮으세요? 그럴 때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끄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켰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 이름으로 된 삶이 가치 있다는 걸 나는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가려졌던 진실들. 이제는 그 껍데기를 벗고 제 이름으로 다시 살아갑니다. 가장 나다운 삶은 가장 늦게 피어나기도 하니까요. 지금 당신도 당신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